보자 현대소설 새 시리즈 3개 하면 이제 현대소설이 끝난다. 좀 현대사회에 관한 좀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보셔야 됩니다. 학습 장르는 블로그 가서 보고 방울색 대충 문제는 좀 보고 가야 될까요? 그죠? 이거 보자. 저자 양귀자 1995년 발표하셨고 주제 소외와 고립 우리 아니냐? 현대사회잖아. 현대인이잖아. 소외와 고립 인간 존재의 허무와 무의미 이런 거 다 너희들 한 번씩 생각해보지 않나? 나는 누구인가? 왜 살아가야 되나?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하는가? 자유로울 수는 없는가? 이걸 뭐 여러 가지 응용될 수 있겠죠. 유효 상징 이런 거 체크해야지. 방울새는 봐봐라. 자유를 꿈꾸지만 결국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에 갇힌 인간의 모습을 상징한다. 끝났죠? 끝난 거 아니야? 주요 내용 대충 보면 주인공 이름이 명태자되는 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이겠다 그죠? 회사와 가정의 권태로운 일상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마음은 공허하다. 공원의 반응을 새로 보고 빙의하겠지. 소위 말하는 빙의. 이제 내가 방울새고 방울새가 나구나. 그쵸. 방울새도 작은 세상에 갇혀있고 자기도 갇혀있는구나. 무의미한 인간관계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도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 존재의 허물을 방울새. 아니 우리 양기자 씨는 정치 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왜 인간관계가 무의미하셨을까? 색깔이 확실하신 분이야. 빨간색이게 파란색이. 옛날에는 노란색이었지. 아닌가? 자, 그 다음 주요 주제에서 일상과 무의미, 자유의 환상, 허무와 고독 힘들었다 그죠? 방울새의 상징성, 방울새 내면에 갇힌 존재 저런 느낌 자주 나오는 구조다 그죠? 노랫소리, 허망한 위안, 방울새의 놀이소리 그렇지만 뭐는 못한다? 현실의 벽은 넘지 못한다. 소설의 미학적 특징 간결하고 건조한 문체래. 왜 그러냐면 문체가 건조하고 간결한다는 말은 뭐야? 무덤덤하다는 뜻이야. 인생이 무의미하면 에너지가 있겠냐? 아름다움이 있겠어? 없죠. 은유와 상징. 요거는 이제 방울새를 상징물로서 이제 제시하면서 뭐 비유나 이런 걸 썼겠죠. 비유법을 썼겠죠. 자, 그리고 논술 대비원 적합 필수용 문제 몇 개 있으니까 이거 보세요. 작품성 나의 내적 활동 변화를 서술하죠. 이런 거 좀 중요하거든. 그리고 변화는 뭐야? 허무와 제각으로 비교되는 결국 무력감. 그죠? 동경은 하지만 어떻게 한다? 무력감을 느낀다. 상징 분석했고 주제의식, 인간 존재의 근본적 허구, 인간의 비극성, 뭐 이런 거. 문체, 담담하고 건조하다, 그죠? 비교 문제는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고 한번 방을 써봅시다. 자, 이제 소설 자체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한번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 작가가 방울새를 그러니까 표현으로,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글 자체가 표현이죠.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황록색의 그늘로 덮여있는 먼 산을 바라보다가 그냥 문득 오른쪽 눈꺼풀 파랄 떨리는 것을 이렇게 경련이 일어났다. 그죠? 눈꺼풀의 경련 체크해야 되겠죠. 갑자기 아니 그런데 양기자 씨는 소설가 좀 유명해. 그래서 표현이 조금 남다르다. 잘 봐라. 그녀를 간섭해온 익숙한 증상이었습니다. 눈을 아파간 몸짓 그대로라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게. 이게 좀 느낌 있죠. 봐봐. 그녀를 간섭한다는 말을 썼지. 그리고 증상이라 했습니다. 익숙하단 말도 들어가. 그리고 압박이란 말도 들어가. 왜냐면 소설은 소설가가 어떤 단어를 쓰냐가 엄청 의미가 있어. 봐라. 간섭하다. 익숙하지. 압박하다. 아까 주제의식하고 연결되냐 안 되니? 좀 되지 않냐? 몸짓 이런 거. 그렇지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는 하였다라고 하잖아. 그렇지. 이런 느낌이지.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소름이 다 담겨 있는 거지. 알겠지? 그 문제의식이 다 담겨 있는 거야. 보자, 그 다음. 기다란 낭하를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었다. 낭하가 무슨 뜻이고? 흰벽가. 얘 원래는 낭하가 복도라는 의미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복도.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오노? 하염없이 걸었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때도 양쪽의 흰벽. 이라고 적혀있죠. 복도니까 벽이 있을 거야. 거기도 뭐 있노? 침묵하는 천장이 있는 거야. 그치? 천장이 수초 간격으로 경련을 일으켰대. 야, 진짜 소설 어렵다, 그죠? 경련을 일으켰고, 그녀는 눈덩이를 짓뭉개고 있어. 이런 느낌이야. 그녀 자기 손으로 자기 눈을 짓뭉개고 있다. 그리고 면회실로 들어가. 도중, 낭하 따위는 몇 개의 철문과 단호하게 고정된 눈초리들을 거쳤을 뿐이었다. 남편은 핏기 없는 얼굴이었고, 반팔수의 밑으로. 수의가 뭐야? 철장이니까. 잡혀갔겠지. 피디신 팔뚝이 선명하게 도드라버렸다. 네모 반듯한 공간 안에 그들은 확실히 둘로 갈라져서 모습을 내고 있다. 네모 반듯한 공간, 면회실이죠. 그는 저쪽에, 그녀는 이쪽에 한 겹 쇠망을 거두어 버릴 수도 있는 두 손을 깍지 끼고 잠재워서 그녀는 맥없이 남편의 등 뒤 약간의 얼룩과 손자국이 묻어있는 잿빛의 벽을 쳇빛의 벽
거죠. 간방의 벽이 그 또한 아무 이유 없이 바닥에다 후 입김을 불어대고 그 입김을 발기질로 닦아내고 있다는 몸짓을 해보자. 장식 없이 뭐 어떤 상황인지 알겠다. 그죠? 장식 없이 숫자판만 커다란 벽시계는 소리도 날카롭게 메데시를 울리고 그녀는 마침내 흰벽의 얼룩보기를 끝내고 남편을 본다. 자, 여기서 표현이 나오겠지. 우리 속에 갇힌 짐승의 우리 속에 갇힌 짐승. 그러나 이제는 번뜩이지 않는 눈빛으로 그 또한 그녀를 본다. 번뜩이지 않는 눈빛. 지난번 경주의 관계는 다 나았는가? 경주의당이라는 질문이 오면 한참 뒤에 그녀는 이제 여름이 다 지났나 보다는 대답을 보낸다.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지내라는 말이 대망을 건너오면 많은 시골의 사촌 형님네에서 마늘이 왔다는 대답이 다시 세방을 건너간다. 아, 반들반들 달아있는 윤기 나는 나무 의자와 되풀이 되는 헛손질의 쓴맛이 그녀를 사로잡을 즈음 남편은 또 한 번 마음 편히 지내라고 당부하며 아주 커다랗게 그러나 사실은 지극히 미미하게 웃음을 한 조각 내어미는 것. 계속되는 헛손질이 끝나고 말았다는 뜻의 마지막 카드를 얼굴에 남기고 그는 들어온 문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또한 그녀 또한 몸을 돌이켜 이쪽 세상으로 빠져나가. 들어온 문으로 다시 빠져나가고죠. 그리고 그녀 또한 이쪽 세상으로 빠져나온다. 그 느낌이 어떠냐? 이런 걸 이럴 때는 무슨 상황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지? 왜 그러냐면 그 대화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상황을 이제 A에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제 헛손질 이런 거 지극히 미미하게 웃음의 한 조각 이런 것들 이 표현이 엄청 디테일하고 섬세하다 그죠? 그래서 어렵거든. 그런데 그걸 막 표현까지 다 이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우리가 빨리 시험을 쳐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무력하고 맞지? 허무함이 느껴지죠. 이 자체가 지금 그렇지. 맞죠? 걱정 말라고 하는 것도 마음 편히 지내란 말도 뭔가 의미 없이 이렇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약간의 표현들이 좀 있긴 있다. 다음, 남편이 가족들로부터 차단되어 홀로 저쪽 담벼락 속으로 넘겨지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아무런 대책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나중에 가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대책이 있었다 한들 아무런 도움도 얻지 못했으리라는 것을 알게 되기는 하였지만 처음에 그녀는 무력한 스스로 때문에 크게 절망했다. 봐라. 그런 거 나오죠, 그죠? 그런 거 체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애초부터 그는 아버지로부터 물려왔는 방이 많아 월세만으로도 최소의 호구지책을 해나갈 수 있는 낡은 기와집 아래 존재해 있던 사람은 아니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능하기만 하다면 평등하게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다. 이 체크해야지. 그는 그런 건 체크해줘야 돼. 맞죠? 내용이 이제 포인트가 나오잖아. 그 생각이 어느 무렵부터인가 주장으로 바뀌었고 그는 주장만을 신봉하는 것처럼 보여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하는 법을 터득하고자 했다. 이게 봐라. 그 생각이 어느 무렵으로부터인가 주장으로 바뀌었대. 주장했단가. 그럼 좀 느낌이 오지 않냐? 주장했는데 그리고 그 주장을 뭐한다? 신봉한다 했지. 누가? 남편이.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내가 뭐라 했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비어있는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사는 법을 터득하고자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노? 고집이 됐어요. 신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노? 맹신한데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소리겠지. 그런데 깜빡이 있어. 그리고 주장의 내용이 뭐야?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이 가능하기만 하던 평등. 모든 사람이 평등. 그런데 이 사람은 뭐야? 원래 사람은 그때 애초부터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방이 많대. 부르주아네. 부자네. 그런데 뭘 주장했노? 평등. 근데 평등을 주장해서 이제 뭐야? 신봉했다. 평등을 남편의 자리를 눈여겨보지 않고 터득하고자 했다. 포기했다. 요렇게 가져가시네요. 느낌 온다 그죠? 사회주의 있지. 사회주의 아닐 거 아니야. 쌤이 볼 때는 사회주의. 뭐가 생각납니까? 사회주의를 한다고 그놈이 이러면서. 그렇지. 그 소설이 뭐고? 기억해야지. 태평천하 아닙니까? 태평천하. 이런 태평천하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사회주의를 한다고 이놈아. 여기는 일제시대는 배경이 아니겠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현대사에도 사회주의자들이 있죠. 이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래? 그 다음 또 가보자. 중략 부분 줄거리. 어느 저 가을 그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5살 난 경주를 데리고 과천의 동물원을 가게 됐다. 이름도 경주네요. 바로 세로 1m쯤의 유리 상자들이 벽을 따라 줄비하게 세워진 그곳. 들어서자마자 썩 좋지 않은 냄새를 풍겨줘. 새들의 오물이나 잠겨있는 실내 공기 탓이겠지만 냄새만으로도 이쪽 세상과 저쪽의 바깥 세상을 확연히 구분짓게 한다. 체크해야지. 뭐했어? 이쪽 세상과 바깥 세상. 아까 남편에도 이쪽 세상 바깥 세상이랬지. 이쪽 세상 저쪽 세상이래. 그리고 이런 냄새는
언제나 남편을 떠올리겠다. 얘가 뭐라 했냐면 악취라고 말했어. 진짜 뭐 악취겠냐? 이 의미가 있겠지. 악취가 풍겨오는 한은 어쩔 수 없노라고 그는 말하고 했다. 말하곤 했다. 악취가 풍긴다. 이러면서 그래 그 뒤에 그 다음 뭐라 했어? 이 세상의 썩고 있는 쓰레기들, 막혀있는 시운상을 치우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야 봐라. 확고하지. 운동권입니다. 운동권. 썩었다는 이 사람들이 썩었다는 말은 뭐가 썩었다? 부패, 권력의 부패, 혹은 권력의 집중, 독재, 썩었죠 세상에. 이겁니다. 딱 그 느낌이 딱 그렇죠. 너무 정치적이다 그죠? 근데 그래 말했다 얘가. 양기자 씨는 색깔이 확실해요. 근데 이때는 민주화 운동이 어려웠지. 자, 그녀는 이제 조류원 안에서 아무런 냄새도 맡지 못한다. 후각이 마비됐대. 자, 이게 좀 중요하죠. 후각이 마비됐대. 자기는 내막 그 말은 길들여진다. 말 그대로 나있네. 익숙한 자들 자신의 처지죠. 처지를 자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보면 않죠. 그처럼 많은 새가 있었지만 어느 곳에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야, 새가 그렇게 안에 방울새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거 왜 그렇겠노? 깜빡 가니까 그렇겠지. 박제되어 있는 듯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직접적인 원인은 그거죠. 익숙하다 이 말이야. 그래 요거를 어떻게 표현하나? 새소리는 들려오지 않았다. 어느 곳에 새소리 이게 이 말이야. 뭐다? 내맡겨지고 길들여졌다. 자기 자신은 바깥 세상에 이쪽 세상에 있잖아. 그지? 길들여지는 세상에 있고 자기 남편은 어디야? 그 바깥 세상에서 쓰레기들하고 싸우고 쓰레기를 치운다. 그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박제되어 있는 동안 동공의 차가운 발부리만이 일렬 횡대로 질비하게 넓습니다. 뭐 저런 표현은 됐고 이제 포인트만 잡고 가면 되니까 우리는 죽은 나뭇가지 위에 동그라미 맞춰져서 죽은 나뭇가지 이런 것도 이런 표현만 포인트 좀 잡으시면 되겠다 그죠? 나뭇가지 위에 3세 종달새를 유리벽 바깥에 인간들이 놀려보고 있대. 그러면은 새장 안에 새들이 바깥에 인간을 노려보고 있다는 것은 새 안에 새들은 바깥에 있는 인간을 쓰레기라고 볼 수도 있겠다. 이야, 이런데 그렇죠. 자신은 또 그 바깥에 안에 있는 또 새우리 안에 있는 거. 전깃줄에서 때로는 미풍의 보리밭 일항에서 정답게 우러드는 바깥 세상의 새들과 전혀 닮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빙의하는 거라니까. 바깥에 있는 새들도 있잖아. 자기는 그 안에 있는 새라고 빙의한다는 거야. 이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벼랑과 구두 날아올라 다른 가지로 옮겨난다. 그리고는 이내 부동의 자세. 이런 느낌들 어디 있어? 미동도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표현 잡아줘야 돼. 부동의 자세, 움직이지 않는다. 아이들은 유리벽에 매달려 새들을 유혹하기 위해 손을 내밀다 후 새울을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조류원의 중간쯤에서 그녀는 방울새를 만났다. 체크해야 돼. 메인 이벤트죠. 불이나 깃털의 색깔로 방울새를 알아낸 것은 물론 아니었다. 팻말을 통해 잿빛 깃털의 음울한 운매를 한 그것과 마주치고 나서 그녀는 적잖이 실망을 한다. 잿빛 깃털 음울한 눈매의 방울새야. 실망을 왜 했을까? 실망 체크하고 방울새야 쪼르륵 방울새야 노래를 부를 적마다 떠오르던 그 이슬 같은 느낌의 청명함 체크해야지. 은 어디에도 없었다. 감춰지거나 은유되지 않고 고지곧대로 드러나 있는 사실 속의 새 앞에서 그냥 잠시 의아한다. 사실 속의 새 이런 표현 참 괜찮다 그죠? 어릴 적 불렀던 그 노래의 방울새의 느낌은 뭐였어? 청명한데 실제 사실은 뭐였다? 잿빛의 음울한 눈이다. 그게 뭐야? 사실 속의 새. 사실을 계속 현실을 자각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 거지. 자신이 현실을 자각을 우리 독자들한테 자꾸 전달하는 거야. 전달이 되는 거야. 그냥 말 자체가 좀 우울하잖아.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난다 노래 아마도 노래가 사라진 탓이었다. 방울 같은 목소리로 목적과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만 방울새로 부르죠. 노래가 사라졌네. 노래를 부를 때만 방울새로 불려졌으니까. 노래하지 않는 방울새는 뭐다? 옳지. 그러면 자기 자신은 뭐다? 빙의하면 노래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노래를 안 합니까? 데모를 해야지 가서. 노래를 불러야 돼. 무슨 노래? 민주투사의 노래. 자기는 그런데 노래를 안 부른다는 거죠. 우울한 거. 근데 이면에는 어떨까? 진짜 자기는 노래를 부르고 싶을까? 아니면 안 부르고 싶을까? 내 생각에는 부르고 싶은데 딸 때문에 못 불러. 경주가 있잖아. 아까 딸이 있잖아. 둘 다 잡혀가면 어떡해. 누가 딸 키워? 그래도 그녀는 딸의 봐라. 자 여기도 쌤은 여기 또 하이라이트 치고 싶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따라 부르게 해야 돼. 노래를 가르쳐 이유가 있지. 경주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러면 무기력함을 느끼 맞잖아. 그런 느낌이. 방울이 어디 있는가 경주는 물었고 걔는 방울이 있음직한 곳을 찾기 위해 곰곰이 생각해보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있을 그리고 지금은 왜 방울을 따오지 못한 것이 두터운 유리벽 안에 gat혀서 푸른 하늘 대신 시멘트 천장을 이고 죽은 가지 위에 앉아있는 한은 방울을 따올 수 없을 것이 분명하다. 자기의 처지겠죠. 자신의 처지이자 이런 소설가들은 자신만의 처지를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 시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시민을 상징할 수 있다. 경주는 신이라서 노래를 부른다. 경주이라니까 삼국사기 경주 신라에서 경주 같다. 신라수도 경주 같습니다. 그녀와 마찬가지로 경주 또한 방울새를 보는 것이 처음이었다. 노래 속에만 있었던 새를 눈앞에 두고 아이는 짹짹 목소리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동굴처럼 깊게 파들어간 조류원 안에서 아이는 시방 노래와 만나고 있는 걸 체크해줘. 방울새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동굴에서
서서 노래를 그냥 갑자기 퍼뜩 놀라 아이를 쳐다본다. 그 말이 꼭 아빠는 동굴에서 살고 있구나. 한때는 함께 산 적 있으면 지금은 없는 아빠가 여기 동굴 속에 살고 있구나라고 아이가 소리칠 줄알아. 이제 아이는 방울새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저 먼 곳에 살고 있는 방울새를 생각할 것이다. 방울새 대신 노래를 불러주면서 방울새 대신 노래를 불러 방울새 대신 입을 대신해주면서 아이는 방울새를 떠올리겠지. 민주투사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그때 이 아이들 이 말은 이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면 그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완성이 되어 있겠지. 민주사회가 되어 있겠지.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너무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서 이제 교과서에서 학습 정리는 이렇게 돼 있죠. 소외와 고립, 인간 존재의 허무와 무의미, 방울새는 자유를 꿈꾸지만 결국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일상에 갇힌 인간의 모습을 상징하는데 근데 여기는 방울새 노래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이 방울새 노래가 억수 중요할 거야. 봐라. 그래서 내가 막 와이프가 포기한 게 아니라 포기했으면 애한테 방울새 뭐 가르쳐 주겠냐 노래 부르라고. 안 하겠지. 결국 부르게 하고 마지막에 한 말이 뭐야? 대신 노래를 해줘. 아버지 대신 네가 노래를 해라. 바깥 이런 느낌. 그렇다. 원래 소설이 어렵다 했는데 소설이. 니네들은 저런 거 쌤처럼 생각할 수 있겠나? 그리고 정원은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살아온 경험이 없고 사회 변화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수가 없잖아. 이렇게 하고 문제를 풀면 별로 어렵지 않지. 한 번만 한번 풀어볼까? 어차피 다른 것도 잘 푸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건데 3번은 전체 내용을 물어보는 거라서 그죠? 한번 읽어봐라. 맞지? 봐라. 사회운동 했다니까. 맞지? 그래. 사회운동 내용 일 수밖에 없다. 기득권이 있는 집단. 맞잖아. 민주화 운동이야. 말장난이 있네요. 몇 번입니까? 말장난이 다 맞는 것 같을게. 근데 디테일하게 봐야 된다. 말장난을 찾아야 돼.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항상 쌤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확인해야 된다 했지. 현재를 김성. 더 맞는데. 맞잖아요. 이걸 못 견뎌서 사회적 폭력을 못 견뎌서 그러니까 섞어 있는 쓰레기를 못 견뎌서 민주투 사회운동을 해서 그 폭력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무슨 사회적 이미 세장에 갇혔. 좀 문제가 좀 뭐 내용에 비하면 좀 문제가 쓰레기다. 발로만 들었네. 물음표. 그래서 쌤이 학습 정리만 보면 안 된다. 그런 느낌 안 오지 않냐? 절대 학습 정리만 보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소설을 읽으셔야 된다. 새를 찾아서 또 새를 찾으시네. 빨리 읽을 수 있겠다 그죠? 학습 정리를. 새를 왜 자꾸 찾노 그죠? 요새는 그것도 없잖아. 공기가 안 좋아서 새도 없잖아. 비둘기는 있나? 새를 한번 찾아볼까 이번에도. 발표 80년대 초. 언제입니까? 전두환 시절이죠. 독재정권, 군사정권 시절. 새를 찾는 여정. 너는 니 몇 년도 태어나? 미안하다. 88년도에 올림픽을 했거든 우리나라에. 그때는 몰랐네. 2000년도에도 월드컵. 그때는 월드컵 갔죠. 그때 그렇지. 그래가지고 박지성이 네덜란드를 가고 유럽을 가고 맨체스터에 들어가. 다음 내용 전개 봅시다. 줄거리 단조로운 도시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를 찾아 나선다. 자 여기서 단조로운 도시생활 과연 그냥 단조롭기만 했을까? 왜 단조롭다고 생각했을까를 생각해야 된다. 저때 사회가 절대 단조롭지 않았다. 데모하고 체로탄 던지고 그러면 군부대 와가지고 진압하고 그랬다. 진짜 몽둥이로 찜질하고 잡아가고 삼천교육대가 저때 있었죠. 삼천교육대로 들어가. 삼천교육대 뭐냐? 범법자들 있잖아. 잡아가지고 애 삭제시키는 주민등록 말소시킵니다. 그리고 어디 북한 공작원으로 키우는 농담이 아니야 지금. 삼천교육 주민등록 말소를 시키고 비밀공작원이라는 명분 아래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지옥훈련이죠. 침투시켜가지고 김정은이 아니지 그때 언제고 김일성인가? 김정일 암살인가? 하여튼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왜 인간의 근본적 고독에 대해서 얘기하는 코스프레를 했을까? 잡혀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 고독과 무력감, 현실과 이상 간의 충돌. 봐봐. 도시를 벗어나 이상을 쫓지만 현실의 벽을 넘지만 여정구조 이제 여행기처럼 생기는데 내면의 탐색과 허무의 확인, 인간의 고독. 과연 고독일까? 새가 갖는 상징적 의미, 자유 이상, 자기 구원의 의지. 그러나 끝내 발견되지 않는 존재. 이상한 인간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그때는 엄청 암울했거든. 전두환이 장기 집권했다. 옛날에 그것처럼 박정희 군부 정권의 독재, 복도 받고 투표도 선거도 지금 마음대로 그냥 다 자기 마음대로 한 거야. 그런 사회에서 무슨 힘이 어떤 희망이 있겠냐. 그래 구조적어가 그리고 방울새는 구조적어와 새를 찾아서는 이상과 현생의 근본이다. 표현은 다르는 거야. 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건 똑같을 거다. 나는 답사여행을 떠난 모임에 늦지 않게 택시를 잡았다 약속은 도착했지만 답사일행이 탄 버스를 놓쳤다. 강원도 양양의 요새 양양 우수로 핫하다던데 젊은이들의 성질하고
그렇다. 한번 가봐라, 대학 가면. 너희들이 세상에 가운데냐. 서핑도 하고. 인서울 하면 가게 돼. 친구들이 가자 하니까. 학교를 서울로 가면은 이제 그런 데 가는 거야. 부산에 있으면. 아니, 강원도로. 근데 강원도 놀러 많이 간다. 하여튼, 서울 애들은 강원도 많이 가고, 가평, 도 갔었죠. 꼭 한번 겪어야 되는 거. 밟아야 하는 가평. 강원도 친구들 많이 놀러 가고. 청주, 충주, 이런 데도. 충주도 많아. 충청도도 생각보다 가볍거든. 충청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답사 일행을 쫓기 위해 나는 택시를 타고 휴게소에 들으면 답사 일행을 찾는다. 답사 일행을 찾지 못한 채 묵을 곳도 없이 밤을 보내는 나의 사정을 들은 청년들은 답사 일행과 그들이 탔던 버스를 차게 쭉 나서게 된다. 좀 재밌다, 그죠? 살짝 드라마틱하다, 그죠? 봅시다. 청년 중에 한 사람은 두루마리 장에 두 개를 잇대어 놓은 크기만한 덴치가 뭐 몰라도 되겠습니다. 그냥 읽으면 알겠지. 매표소에 있던 것을 그대로 들고 떠나는데 그 손전등이 덴치인가 보다. 새 진지를 갈아 끼운 지도 오래되지 않아서 매우 밝았다. 청년은 주차장의 어둠 속에 도열해 있는 관광버스들의 소속에서 표지하고 손전등을 휘적거리며 빠른 걸음을 찾았다. 낙산에서도 청년은 그 손전등을 켜고 휘젓고 다녔었지만 그것이 내 시선의 하나의 존재로 느껴지는 설악산 주차장에서 내게 심어진 손전등의 위력은 결정적인 것이었다. 갑자기 손전등이 나왔다, 그죠? 손전등. 자, 그것만 있으면 새를 찾을 수 있었고 손쉽게 잡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자, 손전등의 위력 체크해. 갑자기 위력? 무슨 손전등에 무슨 힘이 있어? 힘. 근데 새를 찾을 수 있었고 그까지는 괜찮겠어. 잡을 수도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근데 그 시절의 덴치보다 몇십 배 밝은 촉광을 가지고 있는 손전등을 청년은 가지고 있었지만 뭐는 찾지는 못했다. 버스는 찾지 못했다. 계속 새 얘기를 한다, 그죠? 버스는 새보다 몇백 배의 부피를 더하고 있는데도 그랬다. 갑자기 새하고 손전등이 웃기다, 그죠? 설정 깔고 있는 거지. 양념치고 있는 거야, 그지? 어느 날 밤 누나와 나는 한 충격적인 일을 발견했다, 그죠? 거의 매일이다시피 새 집을 후리러 다녔대. 허탕이었다. 체크해주고. 그날도 역시 덴치꾼들이 분탕질에 허탕을 치고 새벽에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다. 덴치꾼들의 분탕질이 집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그것을 발견했어. 그것이 뭐다? 구태여 덴치꾼들 조종한 바닷가닥이 없다는 발견. 알겠어? 바로 우리 집도 새들이 곧잘 깃을 트는 초가집이었고 초가집인 이상 필경 여느 집들처럼 대여섯 군데의 새집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 우리 집도 덴치꾼들의 순례 목표에 포함되어 있어 마땅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었다. 역시 내 생각이 옳았던 것은 내 말을 듣고 난 누나가 네 말이 딱 맞대 우였고 내가 입대까지 보고 생각 못해. 이런 우리 집인 이상 우선 삽작을 닫아 걷는단 말은 삽작을 닫아 걸어서란 말은 문을 안에서 건단 소리겠지. 덴치꾼들이 범접을 딱 잘라서 거절하고 누나와 내가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새 집을 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새 집을 왜 후린다는가는 아직도 모르겠다, 그죠? 그 간단하면서도 보장된 성과를 발견한 우리는 흥분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새들을 후리는 일에 착수했다. 우선 윗방에 문 열고 너무 어두웠기에 방에 켜둔 불빛을 이용하자는 심사. 역시 내가 누나의 무등을 대상했던 것처럼 우리 집의 이영의 켜에도 새 집들이 있었다. 오케이. 두 번째까지는 허탈 쳤지만 세 번째의 집에서 새를 잡았습니다. 살아있는 새와의 첫 번째 만남 충격적이었다. 체크해야 돼. 왜 충격적인지 보자. 내가 세 번째 구멍집에 손을 깊숙이 넣자마자 손끝에 와닿는 뭉클한 온기 체크해야 되겠지. 세기 들였다. 신선하다고는 볼 수 없는 그 온기가 감지되는 순간 난 누나가 얘기했던 무작정 확 움켜졌다. 그거의 찰나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누나가 말해준 대로 빡 움켜지는 방법밖에 달리 요지부동의 방법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첫 번째 만남이라 언제나 방법이 서툴게 마련이고 실패 확률이 높게 도달하고 있는 법이었다. 그리고 새는 눈으로 침입자를 노려보고 있었을 테였지만 내 무기는 눈이 없는 손이었다. 내가 새의 깃털을 꽉 움켜쥐는 순간 충격을 받았다. 나는 손바닥이 물어뜯기는 난 따끔한 충격을 동시에 받았다. 착각이 했을지도 모를 그 아픔에 나는 소리치면서 빼고 구멍집 빠져나왔다. 그 순간 나는 잠시 허공에 떠 있었다. 내가 구멍집에서 얼떨결에 손을 빼내 속 뿌릴 때와 놀란 새가 구멍집에서 빠져나온 것과 누나가 무등을 태우고 있던 나를 내려놓고 방문 앞으로 다가 문을 닫는 것 거의 동시에 일이. 물론 나는 그 와중에 허공을 헛디디면서 마당으로 나가 뒹굴었다. 누나는 닫은 방문을 뒷짐을 진 상태에서 단속하고 돌아선 자세에서 마당으로 놔둔 나를 바라보았다. 달려와서 부총할 의향은 전혀 없어 보였다. 그 야매스러운 외면은 내가 누나를 알고 난 이후 처음 겪는 놀란 상태에서 나는 누나의 새 잡았대. 그죠? 자, 제가 방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파토리스네요. 누나가 새를 잡았다고 단정지어 말한 것은 그 때문이었다. 물론이었다. 나도 그걸 믿었다. 방 안으로 들어간 새를 놓칠 리는 없었다. 더구나 새가 방으로 날았다는 것을 억살을 먹여서 온전한 방행 감각을 잃고 있었다. 일단 새가 방으로 이건
뭔가 내용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자,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새와의 흉가쁜 혼자는 그때부터 시작됐다. 체크해봅시다. 아, 이게 뭔가 좀 장면이 여정이 아닌데. 근데 이게 중간에 발췌돼서 이런 게 될 거야. 아까 얘기는 이제 소설 전체의 내용의 전개가 구조 자체가 여러 구조라는 거. 우리 놀란새가 뛰거나 바둥거리는 소리의 중심에다 무작정 우리들이 몸뚱이 날려서 덮쳤다. 그죠? 그러나 그때마다 새가 나래를 퍼덕이는 소리는 그냥 엉뚱한 곳에서 들려오거든. 어두워서 잘 안 보였다. 그죠? 그러면 우린 다시 일어나 소리의 중심부에다 레슬링 선수처럼 아낌없이 몸을 보냈다. 새가 퍼덕이는 소리보다는 우리들이 팔다리가 벽과 방구들에 부딪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다. 무릎 위에 팔꿈치 뒤통수 같은 것이 다리가 쓰렸고 온몸뚱이는 물을 뒤집은 듯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새와의 혼전은 긴 시간을 이어졌다. 그러나 새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체크해야지. 새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때 문득 우리의 새의 날개짓 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가만히 있어봐. 누나는 어둠 속에 더듬거리는데 두 손을 꼭 잡아줘. 누나의 손은 잿불에 묻었다 꺼내 고구마같이 뜨겁고 코에는 단내가 풍겼다. 새는 없었다. 체크하고. 형용만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형용이란 것은 모습이다. 모양이지. 언제 그런 불상사가 빚어졌는지 몰라도 열려 젖혀진 방문 밖으로 체크해야 되겠다. 맞죠? 방문 밖으로 열려 젖혀 있다는 소리가 글로 새가 나갔다 해서 그러겠다. 그리고 때는 새벽까지 그랬다. 우리네 살아남은 답사 일행을 찾기를 포기하고 설악산 입구 여관촌에서 곧장 승용차를 돌려서 오색으로 돌아왔다. 그때가 새벽 3시 반이었다. 해가 뜰 시각은 아직도 2시간 이상 기다렸다. 청년들의 권유대로 맵버스 안으로 들어가 졸며 새들을 기다렸다. 한계력 계곡의 새벽은 여기는 이것만으로는 뭔가를 주제를 파악하기가 엄청 어렵네. 쉬운데 그죠? 쉬운데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여기서 이제 소설이 끝나 있으므로 발췌됐으므로 여기서 그냥 문제를 풀셔야 되겠죠. 문제는 하나도 안 어려울 것 같다. 이거 한번 4번 한번 풀어볼까? 얘들도 다 말장난일 거다. 그래, 잘 봐라. 너무 어렵게 생각. 지금 여기네 유년 시절 누나와 세자비를 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다 그죠? 안 나왔지만 유년 시절과 현재의 경험을 교차하며 삶이란 무엇인가를 애타게 찾아가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고통과 수고가 수반되고 때론 실패의 경험을 맛보기도 한다는 주제의식을 전하라고. 좀 더 내용이 있으면. 근데 덴찌는 원래 배터리란 소리야. 배터리. 일본 말이래. 그래 저기서 지금 경험이 어두웠잖아, 그지? 그게 포인트 놓쳤다가 그거니까 이게 말 잘 봐야 된다. 이게 말장난이거든. 그리고 여기 보기를 좀 봐야 될 부분은 다른 사람한테 설리먼 사지라는 절터로 답사행을 떠나기로 했지만 이거는 아까 봤자 그죠? 버스를 놓치게 되고 버스를 놓치고 먼저 여행했던 일행을 찾아 헤매는 상황이다. 요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봐야 돼. 여기까지만. 그 뒤에 내용은 우리가 몰라도 된다는 소리야. 소설을 끝까지 다 알 필요는 없다는 소리야. 그렇게 봤을 때 그 상황에서 옛날에 어둠 속에서 새를 잡다가 놓친 거까지만 생각하면 돼. 그걸 벗어난 선지를 찾으면 됩니다. 지금 얘는 현재 나아가 답사 일행을 찾으며 주차장을 헤매고 추리를 느끼는 것까지잖아. 그럼 맞지? 이 상황 아니죠. 답사 일행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 딱 그까지잖아. 지금 맞잖아. 지금 이 발췌된 부분은 거기까지잖아. 그 발췌된 부분 내용 안에서만 찾으면 된다니까. 그 틀 안에서만. 그 벗어난 말이 있다니까. 또 봐봐. 이게 잘 안 찾아지는구나. 한번 다 있다니까. 잠깐만. 이게 몇 번 말하노? 어두운 방에 새를 잡으려 했던 경험 얘기하고 있지. 그럼 어두운 주차장 헤매면 찾는 경험 맞잖아. 이건 얘도 틀 안에 있다니까. 1번 유년 시절 날 새 잡는 거 아까 그 얘기고 왜 2번은 안 하는데 어느 게 그러고 그 다음은 아닐라. 아니 분리해서 생각해봐. 저 뭐라 했어 다시. 벤치를 갖지 못해서는 경험. 현재 나는 타지 못함. 실패. 하나 더 있잖아. 이 내용 있나? 이 내용이 없잖아 여기. 지금 불 끈 거 저거 다 있잖아 지금. 이게 보여야 된다. 이거를 있잖아. 다시 설명해줄게 쌤이. 잘 봐라. 1번, 2번 다 내용을 다 그거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외에 벗어난 저 복이나 여기 발췌된 부분에서 수록된 부분에서 벗어난 내용을 찾으면 되는데 딱 보면 1, 2, 3, 4, 5 중에 저거 하나 딱 돼 있는 거 2번 저거 딸랑 저거 하나 더 들어가 있다. 기준을 잡아야지. 그걸 막 아무 때나 읽으면 되냐. 근데 자꾸 내가 요거 기준 잡으라고 계속 해주는데 왜 자꾸 같은 말을 하냐. 아니, 빨리빨리 눈치를 찾아야지. 문학도 이런 거는 보기를 보고 어느 선 안에 어느 틀 안에 어느 범위 안에 들어왔는지 보고 그 범위 안에서 일단 판단을 해야 돼. 물론 다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말장난일 수도 있거든. 아까처럼. 그죠? 그런데 웬만하면 범위가 벗어난 선지들이 답이다. 그런 경향이 억수로 크다. 문제가 안 좋죠. 솔직히. 문제가 좀 질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습니다. EBS에 또 뭐랄까. 아까 그 소설은 양 기자
스파이 소설보다는 좀 생각할 게 별로 없죠. 그런 느낌 안 드냐? 그 다음 마지막 새의 선물 1995년이다. 야 이건 한참 뒤에다. 그죠? 그러면 주제가 다를 거다. 다를 수밖에 없겠지. 가족과 사회의 모습 맞죠? 이제 가족 성장 소설 맞죠? 화자가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는 어린 소녀 정의의 1인칭 시점이다. 역시 그지? 줄거리 봐봐. 정의는 아버지 부재와 모순된 가족관계. 현대의 가족이 붕괴되고 있죠.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붕괴되고 뭐가 되노? 핵가족화 되면서 그리고 개인화되죠. 그런 걸. 그래서 얘는 아까 그 새 자유의 새하고 새를 자유를 잡는 그런 느낌을 하고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진정한 자아찾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그래서 성장소설 소외와 가족의 부조리 새의 상징성은 여기 보시면 자유의 꿈이자 삶의 이질적 단서라고. 말이 어렵다 그죠? 나는 새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라보며 점차 현실을 직시한다. 이 새는 조금 다르다 그죠? 새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바라본대. 1인칭 진짜 내적 성찰을 강조하고 밑에 봅시다. 낯설고 불안정한 현실이 새래요. 밑에 한번 주제비가 한번 보자. 양기자 방울새 김주영 새를 찾아서 공통점과 차이점은 밑에 보자. 오래된 공통점. 새는 자유 이상의 추구지. 현실의 억압적 구조를 비판하는 거고 차이점은 그렇죠. 그렇지. 그 아까 쟤도 새를 찾아서도 새를 찾아 실패한다. 그리고 뭐가 없었어? 덴치가 없었죠. 맞지? 그런 것들을 그런 상황을 중에서의 사건을 소설 속의 사건을 바탕으로 현실을 조금 반영하고 있다. 이거는 다릅니다. 한번 봅시다. 내용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아. 자 허석이 나오는 순간 허석이는 얘가 체크합시다. 허석 빨리 읽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지지는 안 끌잖아, 어제. 나온 순간 운명의 여신의 미소녀 덕에 사랑에 빠졌을 때 운명이나 행운을 들먹들이는 것 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일. 그렇죠. 허석은 내가 말을 안 듣는 걸 보고는 진이가 있네요. 아직 안 잡거나 하면서 얘를 나란히 안고 무릎 위에 얹힌 그의 손이 참 피약해서 그런지 손가락이 참 길다는 생각이. 저 손가락으로 비타주를 숨길까지 상상하니 어쩐지 그의 옆모습이 낭만적으로 보인다. 허석은 별을 보는 잠시 아무 말이 없다. 마당 구석인 도토리 감나무 가는 가지가 어둠 속에서 가볍게 흔들린다. 허석이 그쪽으로 그 몸짓이 어느 쓸쓸해 보인다. 쓸쓸함이 왜 이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지? 난 난데없이 애틋하다. 얼핏 고개를 돌려보는데 그지? 허석이 그쪽으로 돌려보는 그 몸짓이 쓸쓸해 보인다. 하고 애틋하다 나는.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건 그 등장인물들이 지금 둘이서 상호작용을 하는데 그죠? 어떤 상황인지 사건은 안 나와 있지만 감정선을 잡아서 알 수도 있죠. 그렇게 쓸쓸해 보인 채로 애틋한 채로 우리는 한참이나 말없이 하늘만 보고 있어. 흐르는지 멈췄는지 시간에 대해서 알 수 없다. 그래 갑자기 허석이 낮은 목소리 진이야라고 조용하고 노린 동작으로 그를 향해 몸을 돌리는데 갑자기 그의 팔이 내 어깨를 가만히 감싼 게 아니야. 감쌌는데 문제는 뭐야? 무겁다. 팔이 너무 그냥 무겁다도 너무나 무겁다. 그런데 봐라. 왜 이걸 체크하는 뒤에 봐라. 아니 사실은 그의 팔이 무거운 것이 아니었대. 무거운 게 아니라 모든 신경에 엇구려만 가 있어서 내 몸 전체가 온 힘을 다해 그의 팔 안에 받치고 있는 듯했기 때문에 무게 느껴지는 것 뿐이었다. 무거운 팔 하나가 그렇게 내 어깨에 그가 여전히 바람 하늘을 보며 꿈속처럼 말한다. 며칠 동안 즐거웠는데 벌써 헤어지게 됐고. 내용이 그죠? 통속적이다. 그죠?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소가 풀을 통째로 삼키듯이 그의 목소리만을 통째로 삼켜버린다. 그의 목소리만을 삼킨다는 말이 뭐 말을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소리만 삼킨다. 조금 후에야 소희밥통에서 도로 끄집어내져 씹히는 풀처럼 그의 말을 도로 책임질 했다 그죠. 그때 말뜻이 머리에 들어온다. 헤어지게 됐고 다 체크하자. 왜 귀에 들어오지 않는지 알겠다 그죠. 이 말이 안 들어오는 거야. 뭐라고 했어 얘가 먼저 헤어지게 됐구나라고. 이제 그게 들리는 거야. 그래 무겁게 느껴지는 팔 이것들도 그 팔이 무겁다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지. 예민한 상황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 헤어진단 말이 나온 거였네. 언제 가는데요 엉내 그러니까 내 가슴을 짧게 찌른다. 아니 그러면 허석이 떠난단 말이니까 나에게서 이별의 고통을 느끼는 것과 그 이별에 대한 상처가 분비되는 것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져. 자 이런 표현도 참 그렇죠. 생물적인 표현이네. 분비된다 그지. 상처가 분비된다는 뭐라 면역력이 생긴다는 거지. 이별에 대한. 자, 음식물에 들어가죠. 침이 분비되는 것 같다. 이별이 닥치자 깨닫자 그것을 녹이 없애기 위해 내 마음속엔 또 내가 두 개로 나뉘어진다. 체크하고. 이런 건 특이한 상황이니까 이렇게 연결해놔야 돼. 허석을 향한 감정이 너무 강렬해져 있는 참이라서 지금 이 순간 나를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가까스로 성공한다. 아 감정이 너무 강렬하다 그죠? 체크해놔야 돼. 진짜 나로부터 분리되어 나가 허석에게 말한다. 전혀 아쉽지 않은 것처럼 명랑한 목소리. 우리 고향 어떠시죠? 인상 좋았죠? 아 진짜 나로부터 분리된 나 체크해야 되겠죠. 어떤 나겠노?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 내 마음속에 내가 두 개로 나눠진다. 하나는 면역 작용이 일어나면 나겠지. 상처가 또 나온다 했다 이가 그렇게 분리해야 되겠지. 자, 진짜 나가 뭐겠나? 이별의 고통이 느끼는 거지. 상처가 분비된 단어 분리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전혀 아쉽지 않은 것처럼이라고 얘기해. 내 어깨 위에 허석의 팔이 약간 힘이 들어간다. 허석이 앉아서 내 몸을 돌리기 때문에. 자, 그 바람에 나는 조금 안긴 상태가 되어 허석의 눈을 바라본다.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허석이 부드러워 보이는 입술을 움직이기만 한다. 넌 잊지 못할 거야.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소설의 주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계속 찾아보자. 나는 그 다음에 그가 나를 와락 안아버리지 않을까 상상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과 함께 한편 그때 마침 삼촌의 이모가 나오면 어떻게 할까 화들짝 팔을 풀고는 괜히 어깨를 튼다든가 하면서 은밀한 짓을 들킨 사람이 무한을 무모해본다? 그건 너무 유치한. 그렇다고 우린 사랑하니까 상관없어 하면서 계속 포함하지 자신 없고 어떻게 시치미를 떼야 하나? 그 궁리까지 하고 있었다. 어떻게 시치미를 떼야 하나? 체크해야 되지. 그런데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날 와락 안아버리지는 않았다. 대신 내 어깨 위에 얹었던 팔을 쳐더니 가볍게 등을 그런 다음 몸을 이렇게 내려치보자 하면서 다시 삼촌방으로 들어가려. 아니 들어가려다 난 다시 나와서 심혈했어. 역시 변수 쪽에 볼 일이니. 허석이 그렇게 떠난 후에도 자 봅시다. 여기는 뭐가 있겠지. 내 마음의 평정은 쉽게 되찾아지 않았다. 마음의 평정. 나는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에서 도저히 보다. 자, 염소와 하모니카의 실루엣에서 뭔지 모르겠지만 벗어날 수가 없는 굴레다, 그죠? 체크해야 돼. 저 진하게 적혀있잖아. 체크해놓고. 바람이 제법 차가웠을 무렵 나는 정말 우연히 제 방 길을 걷게 되었다. 지난 여름에는 일부러 이 길을 피해 다녔던 것인데 이후 습관이 되어 제 방 길 쪽에는 거의 걸어만 앉았기 때문에 참으로 오랜만에 나온 내 방 길을 체크해야 되겠죠. 허석을 만났던 관련 있던 장소겠지. 처음 허석을 만났던 날처럼 노을이 짙게 깔리고 처음 허석을 만났던 날처럼 노을이 그 길을 터덜터덜 걸어가며 나는 처음 허석을 만나는 순간에 마치 어제처럼 또렌지 기억나는 고통을 느끼고 있다. 고통 체크. 터덜터덜 걸어가는 이런 것도 체크해야 돼. 어떤 심정인지 그지? 알 수 있잖아. 참 어이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허석의 하모니카를 불었던 바로 그 자리에 누군가 서 있었다. 체크. 사건입니다. 그죠? 허석처럼 키가 컸다. 체크해야 돼. 그 옆에는 염소까지 묶여 있었으며 게다가 그 염소의 흰 털이 노을에 붉게 물들어 있었다. 나는 나의 삶이 나를 조롱하는데 대여파가 났다. 왜 내게 허석과의 만남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시키려 하는 거야? 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을 내 놈에 연출해서 그래서 더 깊이 각인하는가. 화난 나머지 나의 삶에 맞서서 삶을 나는 나의 삶에 맞서서 삶을 비꼬아주기 시작. 그렇다면 하모니카는 없는가? 기왕 모든 것을 제외하는 하모니카까지 갖추지 않고 거기까지 생각했을 때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체크하고 끔찍한 일. 그 키 큰 남자 주머니에서 자꾸 하모니카를 꺼내 불기 시작해. 이게 끔찍한 거래. 그 멜로디였대. 그 순간 그 남자가 허석이 하는 생각으로 내 몸에 피가 몰렸다. 한 발 가까이 가서 보니 노을을 배경으로 하모니카를 불고 있는 그 옆에 염소가 짧은 다리를 버팅기며 줄에 묶인 채 이쪽 저쪽을 고개짓을 하고 있었다. 염소와 하모니카의 완벽한 실루엣이 그의 옆모습을 감쌌다. 그러나 물론 허석은 아니다. 자, 삶의 경고를 깨달아. 그래서 얘가 남자 쪽으로 마구 달려가봐. 가까이서 보니까 그날 하모니카 불던 사람도 바로 이 사람이었다. 허석이 아니야. 하모니카와 염소의 실루엣이 허석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낯선 남자. 내 사랑이 이 이미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 이미지는 뭔지 알겠지? 그 부리고 있는 그 모양이고 나는 마땅히 허석이 아닌 이 더러운 낯빛의 꾸무정 아저씨를 사랑했어야 하는 거. 멍하니 서 있는 내게 하모니카 아저씨 말했다. 너 하모니카 저를 좋아하는 거야. 몇 살이니 귀엽게 생겨서 이리 가까이 오고 아저씨한테 잡아서 그냥 애겠죠. 제 방길 옆에 문둥이가 산다니 폐병 환자가 산다는 말은 허소문이 아니었다. 나는 뒤도 안 들어오고 도망을 치다. 집에 가까이 와서야 나는 내가 울고 있다는 사실. 삶에게 조롱당하는 약간 그지? 살짝 은유적인 묘사가 장면 자체가 조금 메시지를 던지는 비유적인 부분이 좀 있네. 우는 나를 보면서 나는 아직 내게 사랑에 대한 환상이 남아있음을 알았으며 내 몸속에 물기로 남아있는 그 환상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내서 배설시켜버리기 위해 불수있나 싶어. 환상이라고 했잖아. 그지? 삶의 환상이라고. 자각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장하고 있잖아. 니네도 어릴 때 막 환상에 잡혔던 것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환상이 깨지니까 고1 때는 고1 때 1학기 때는 나는 이제 고등학교 왔으니까 열심히 해야지. 나는 막 경희대를 가야 되겠다. 중앙대를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죠. 뭐죠? 환상이죠. 그러면서 1학기가 끝나고 2학기로 넘어오는 순간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고2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됐다? 고1이 끝나자마자 겨울방학이 오는 순간 나는 이 길이 아니구나. 뭐 그런 거 아니겠냐. 우는 애들도 많단다, 이 학생. 성적이 안 나. 뭐 그렇습니다. 뭐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은 할 수 있는데 확실히 완전 현대 소설이죠. 여기 한번 4번 한번 풀어봅시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 내용 적자. 여기 나와있네. 사랑의 제인시라고 돼있네. 맞죠? 운명적 사랑이 뭐다? 허상이다. 환멸을 경험하고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주인공은 사랑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내면적 성장. 확실히 현대다, 그죠? 현대 소설. 아까 그 바로 앞에 소설하고 얘는 조금 진짜 현대 소설이네. 정치색이 없네요. 이미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지났을 때니까 95년도. 근데 아까 그 소설은 좀 더 밑을 생각해봐야 돼. 여러 번 읽어보면서 좀 더 생각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반영론적 관점이 없을 수가 없거든. 반영론적 관점이 뭔지 알아? 사회상을 반영한다. 반영시켜서 소설을
해석하는 거야. 잘 안 보이네. 잘 숨겨놔. 얘는 답이 뭘까요? 너는 있잖아. 그래. 아까 뭐랬노? 뭔가 걱정 다 했잖아. 홍어하면 어떡할까? 누가 보면 어떡할까? 친척들이 보면 어떡할까? 걱정 안 했습니까? 그런데 그냥 갔잖아. 그럼 기대라고 볼 수 있죠.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걱정을 하지. 기대가 없는데 걱정을 하냐? 니도 수능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거 아니야. 기대가 있겠지. 기대가 있어서 걱정이. 기대도 없으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 일. 그리고 시험을 치면은 당연히 찍었어. 이런 생각도 하잖아. 잘 찍었으면 좋겠다. 기대 아니냐고.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안 맞는 말이 있다. 읽어봐라. 천천히. 4번이면 왜 아닙니까? 두 개로 끊으라 했죠. 그지? 어떻게 끊어야 돼? 나가 염소 곁에는 남자를 보고 이유는 여기 있네. 봐봐. 이별 이후에는 자신이 지녔던 사랑의 감정이 이별 이후에는 이 얘기 아니야? 그 똑바로 읽어봐야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아무 말 안 했는데. 보고 있었다 이가. 저 읽고 있었잖아. 얘는 근데 이별 이후에 이런 거고 이거는 이별은 그 전에 일어난 거 아이가? 이별 아까 이별했다 이가. 그 두 개 확인하라 했다 이가. 이별이 무슨 이별이야? 이별 한참 전에 이별했는데. 그 소설의 흐름이란 게 있잖아. 아니 그 이별을 언제 했는지 이별을 하고 나서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그런 걸 생각을 해야죠. 안 하고 읽었나? 그 내용밖에 없는데 내용이 다른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 내용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거를 안 못 읽고 그럼 너 뭐 읽어? 뭐 읽을 게 뭐 있는데 여기? 염소 일라 염소 아저씨 요 틀 안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소설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안 되지. 혼자 막 생각하고 살을 붙이고 막 그럴 필요가 1도 없다.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도 봐봐. 전체 소설의 내용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냐 없냐? 없죠. 물론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잘못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 약이 될 수도 있다. 있지도 않는 그 발췌된 지금 그 선지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막 갖다 붙여가지고 막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야. 절대 하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은 솔직히 이렇게 뭐 소설에 대한 이런 거 있잖아. 작품 개요, 줄거리 전개 뭐 이런 것들은 안 읽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약간 알고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너무 많이 알게 되면 그게 독이 될 수가 있어서 다 맞는 말처럼 들리니까 따로따로 보면 그렇지만 따로따로 보면 다 맞는 말이지만 붙여서 인과관계나 있잖아. 선후관계를 따졌을 때 말이 안 되는 게 선지의 답이 많을 때가 있다. 지금 거의 다 그렇잖아. 지금. 명심해라. 왜냐? 소설을 틀릴 수가 없어. 말이 안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문제 나머지 다 풀어보고 이제 극수필 하고 있는데 극수필 별로 또 간단해서 중요한 건 몇 개.